1950년 11월 30일 미8군의 전면적인 퇴각과 미 해병1사단의 포위라는 절망적인 소식 때문에 이날 아침 트루먼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고육직책으로 메가더가 원자폭탄을 쓸 수 있게 허락할 수도 있다 라고 말했고, 이는 미국 전역의 공포감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메가더와 미 식군단 사령부는 어떠한 계획이나 지시사항도 미 해병 1사단에게는 전달하지 않은 상태였었죠. 미 7사단장 데이비드 바 소장은 사단장이라는 사람이 30일 아침에서야 장진호 동쪽의 페이스 부대에 헬리콥터로 방문해 처참한 상황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었고, 미 식군단에 배속된 상륙작전 전문가 에드워드 포니 해병대령의 브리핑으로 식군단장 알몬드도 이날 비로소 장진호 방면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알몬드는 다시 L-17기를 타고 하갈 우리로 날아가 해병 1사단장 스미스 장군에게 기존에 무책임했던 미끼 작전은 슬쩍 접어두고 장진호 방면의 모든 병력을 하갈 우리에 집결한 후 사단 내 모든 편제 화기와 장비를 파괴하고 수송기를 이용해 함흥으로 철수하라 라는 명령을 그제서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스미스 장군은 이 명령 중 수송기를 통한 철수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수송기로 후퇴하면 활주로를 지키는 최후의 병력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스미스 장군은 알몬드와의 회합 후 숙소로 돌아와 작전 참모 바우저 대령에게 알몬드의 무책임한 지시에 대한 역겨움을 토로하며,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나가야 하며 식군단 사령부의 지시는 애누리에서 듣고 식군단의 지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적의 포위망을 돌파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였죠. 이때 미국 전역의 신문들은 해병 1사단의 전멸을 예상하고 있었고, 정부 관리들도 장진호의 해병대에게는 희망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CIA 월터 베델 스미스 국장은 오직 외교로만 메가더의 우익을 구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한편 미국군 지역인 장진호 동쪽에서는 페이스 부대가 밤새 무리 없이 중국군의 공세를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날 저녁에 성공적인 방어로 병사절사에는 사기가 올라 하룻밤만 더 지키자 우리는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에 가득 찬 말이 돌았고, 공중투하로 탄약도 재차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가장 중요한 보포스 40mm 대공포탄은 보급되지 않았죠. 앞서 말한 대로 오전에는 7사단장 바 소장이 헬기를 타고 도도한 모습으로 안곡에 나타나 페이스 중령과 면담을 하고 도망치듯 돌아갔습니다. 이때 페이스 중령은 포로가 된 맥클린 대령 대신에 정식으로 부대 지휘권을 승계받았으며, 그리고 이때 바 소장에게 공식적으로 12월 1일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때 페이스 중령은 바 소장에게 부상자 500여 명이 있음을 보고하며 절대 탈출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이에 바 소장은 하가루리로 돌아가 스미스 소장에게 해병 항공 지원 아래 페이스 부대가 후퇴해야 할 것이며 다만 부상자 500명이 문제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스미스는 육군을 도와줄 병력은 없지만 대신 해병 항공대의 항공 지원을 페이스 부대에 먼저 할당해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페이스 부대의 후방에 있던 후동리의 30일 전차중대는 미스테리한 철수 명령을 받고 전날 하갈우리로 철수해버렸습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전술적으로 볼 때 풍위류의 페이스 부대 병력이 먼저 후동리로 철수하고 여기서 후동리의 기갑 병력과 합류하여 하갈우리로 탈출했어야 했는데 풍위류의 후방인 후동리의 병력이 먼저 철수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결정으로 페이스 부대는 12월 1일 탈출하다가 안타깝게도 후동리까지 와서 전멸하고 맙니다. 만약 후동리에 30일 전차 중대가 남아있었다면 페이스 부대 합류해서 하가루리까지 탈출해 성공했을 것입니다. 누가 후동리의 병력을 먼저 철수시켰는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훗날 당시의 자료에 근거해보면 7사단장 바 소장 본인이 자신의 예하부대였던 페이스 부대를 포기했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앞서 있었던 메가더의 무책임했던 철수 계획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어쨌든 7사단장 데이비드 반은 살릴 병력만 살리자는 졸렬한 생각에 후동리의 전차 부대를 먼저 철수시킴으로써 나머지 자신의 부하들과 어찌 보면 자신과는 무관했겠지만 한국인 가수사들을 너무 쉽게 죽음의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렸죠. 최후까지 남아야 하는 자신의 부하들 때문에 안전한 항공수송에 반대한 해병 1사단장 스미스 소장과 비교했을 때 과연 진정한 군인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장진호 동쪽의 작전권은 미 해병 1사단에게 있었지만 페이스 부대 자체가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 장림이나 다름이 없었고, 이에 페이스는 자신의 부대 상황에 대해서 상급 부대에 전달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지휘부대인 해병 1사단 사령부에는 계속 7사단 사단장이나 부사단장이 상주해 있었습니다. 후동리의 30일 전차 중대 철수 명령은 7사단장 데이비드 바가 내렸던 것은 확실합니다. 당시 그는 페이스 부대를 손질된 부대로 간주하고 있었으며 30일 전차 중대의 후동리 철수 전 이미 측근에게 없어질 부대를 위해 더 많은 병력을 잃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죠. 11월 30일 저녁, 장지호 동안 풍유리의 페이스 부대는 다른 날보다 빠른 밤 9시부터 중국군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탄약 부족으로 부대의 주 화력인 M19 보포스 대공포는 각 2문 중 1문밖에, M16 4연장 59경 기관총은 각 4정 중 2정만 사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군이 몇 번이나 미군의 방어선을 뚫고 들어왔지만 그때마다 40mm 보포스 대공포가 중국군을 전부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월광이 좋아 해병 항공대의 야간 폭격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장지도 전투에서 어찌 보면 더 큰 문제를 가진 쪽은 중국군이었습니다. 중국군은 개별 부대 전투에서는 딱히 작전해낸 것이 없었고 서로 협조가 전혀 안 된 상태로 맹목적으로 또는 산만하게 돌격만을 해올 뿐이었죠. 순간적으로 화력과 병력을 한 지점으로 집중시키고 전과를 확대하는 전투는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또한 매번 한 장소로만 돌격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동쪽에 있는 32연대 1대대 A중대와 C중대 사이의 공간과 북동쪽에 있는 31연대 3대대 L중대 한쪽 방향으로만 돌격해 왔기 때문에 미군은 해당 지점의 병력과 화력을 집중시키며 긴박한 상황을 처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가루리 역시 30일 야간에 중국군 58사단과 59사단이 파상 공격을 해왔지만 해병대는 결사적으로 방어를 해나갔습니다. 밤사이에 중국군은 500명에서 700명 정도 사살됐지만 해병대는 거의 피해가 없어서 1연대 I중대의 경우 전사자 2명, 부상자 10명에 그칠 뿐이었죠. 이렇듯 중국군의 시체가 워낙 많다 보니 이스틸 방어전투에 참가한 영국 해병 41코만도는 적의 시신을 장방향으로 쌓아서 2m 정도 높이로 탑을 만들었는데 텐트와 연결하여 바람을 막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해병 41코만도는 얼마나 용맹한지 홀로 역습을 가해 이스틸의 중국군 전체를 언덕 너머로 밀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또한 이스틸 앞에는 이날 후동리에서 철수한 육군 7사단 30일 전차중대 전차 16대도 배치됐었는데 이들도 이날 중국군을 격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날 한 병사가 30일 전차중대 전차 2대 앞에 있던 중국군 시신 200여 구를 발견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전투뿐만 아니라 장진호 전투에서 벌어졌던 대부분 전투에서 피와 살상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중국군은 주간에는 미군의 압도적인 항공 공격과 포병 지원으로 산속에 숨어 있다가 야간에만 대규모로 미군 진지로 돌격을 해왔는데 매 전투마다 해병대는 절망적으로 싸웠지만 결과는 항상 해병대에 의한 학살 수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무리 무모하게 돌격해서 입은 피해였다 하더라도 일방적 학살의 또 다른 문제는 중국군의 체계성 없는 잡다한 개인화기의 운영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화기 운영은 탄약의 공급은 물론 유지보수도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였는데 결국 기본적인 소화기의 운영마저도 현격한 차이를 보여 미군 한 명이 죽을 때 중국군은 적을 때는 10배에서 많을 때는 50배 이상의 병력이 죽어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방어진지 가까이까지 침투했다가 사살된 중국군의 시신을 보니 기관총은 쥐고 왔지만 삼각대도 탄약도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 빈총에 그저 수류탄만 들고 공격에 참가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죠. 장진호에서 미군과 중국군의 진정한 적은 바로 매서운 추위였습니다. 특히 중국군은 심각한 보급 부족으로 얼어 죽는 병사가 전투 중 발생한 전사자를 능가할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국군이 하가루리 공격 시 굳이 대폭발로 이어져 미 해병대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연료나 탄약이 집중되어 있는 보급품 집적소를 공격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급은 적에게서 구한다. 이런 이유로 해병 사단본부가 있었던 하가루리 전투에서 중국군의 화력이 미 해병 병사들에게만 단순하게 집중되고 방어선 내부에 있던 보급품 집적소의 연료나 탄약, 야전 식량에는 집중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적에게 빼앗은 물자를 자신들의 보급품으로 쓴다라는 중국군이 국공내전 때부터 쓰던 전통적인 보급 방침 때문이기도 했지만 추위와 굶주림에 지칠 대로 지쳐있던 중국군 입장에서 미 해병의 보급품만이 자신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침은 결국 잡을 수 있었던 적을 놓치는 자충수가 되어 미 해병사단을 살리는 결정적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미군 사상자수의 증가는 철수작전을 수립한 입장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갈우리의 사단 의무대에서 안전한 후방으로 구성되어 좀 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자는 거의 600명에 달했고 유담리에서도 적어도 500명이 넘는 부상병이 있었습니다. 결국 유일한 해결책은 부상자를 항공 수송하는 것뿐이었는데 이에 공사가 절반도 채 안 끝난 야전 활주로에서 급한 대로 C-47 수송기 한 대가 시험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관제탑은 무전기를 탑재한 지프가 대신했고 활주로가 짧아 엔진을 역회전시키는 등 아주 위험한 착륙이었으나 어쨌든 다행히 착륙에 성공해서 30분 후 부상자 24명을 태우고 이륙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하가루리 방어선이 공격을 받는 극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해병 공병대만은 열애되어 적의 포에 노출된 위험을 감수한 채 아크 등을 밝히고 얼어붙은 땅을 불도저로 힘겹게 갈아대며 밤새도록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분적으로나마 활주로 개통에 성공한 것이죠. 지상에 있던 전 병력은 그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고 그들은 이 비행장이야말로 장진호의 파멸을 막아줄 수 있는 천사의 선물이고 이 환호성은 천사의 선물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성공으로 부상병들이 전원 후송되는 것은 물론 함흥과 흥남, 원산에 있던 해병대 행정부대원들과 부상에서 회복한 병력 500여 명이 보충병으로 기꺼이 이 지옥의 한복판으로 날아왔습니다. 보충병들 중에는 식군단장 알몬드가 자신의 사령부 경비에 쓰겠다고 억지로 뺏어간 해병오연대 시중대 병력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나 만약 그 전에 중국군이 이 중요한 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집중해서 활주로를 포격이라도 했었다면 아마 이 한가닥 귀중한 생명선의 완성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군은 이를 포격할 만한 대포도 변변히 없었겠지만 아마도 대규모 항공 수송이라는 개념도 딱히 정립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12월 1일 아침 8시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유담리의 7연대에야 2대대, 3대대의 한 줌밖에 남지 않은 잔존병력은 하가루리까지의 도로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유일한 기갑장비였던 M26 퍼싱 전차 한 대를 앞세우고 하가루리를 향한 이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철수는 하지만 해병대의 사기는 여전히 살아있었는데 흥남으로 돌아가 재편성하고 다시 돌아와 중국군에게 진짜 매운맛을 보여줄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을 정도였죠. 뒤이어 오연대도 출발을 시작했는데 가장 후방에 있던 오연대 1대대가 후퇴하자 이를 막기 위해 바로 뒤따라 중국군이 밀고 내려오기 시작했으나 포병을 동원해 겨우 천지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오연대에서는 각 중대별로 적을 막으며 후퇴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드니 그냥 현지를 사수하겠다는 요청이 쇄도했지만 오연대장 머레이 중령은 이를 모두 거부하고 무조건 하갈루를 향해 철수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해병대는 유담리에서의 철수 준비 일환으로 후퇴할 때 적지의 전우의 시신을 절대 버려두고 오지 않는다는 전통에 따라 그 혼란 속에서도 불도저로 180cm의 길이의 구덩이를 판 후 낙하산천에 쌓인 동로의 지신 80억을 합동으로 매장하고 존 크레번 군정 목사가 성경 구절을 낭독하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시신들은 휴전 후 별도의 회담을 통해 모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미 해병대의 끝까지 전우를 포기하지 않는 이런 훌륭한 전통에 그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문제는 장준호 동쪽의 육군이었습니다. 풍일의 페이스 중령이 지휘하는 32연대 1대대를 중심으로 한 페이스 부대는 전날에 야간 전투는 겨우 막아냈었지만 새벽녘에는 중국군의 이례적인 주간 공격으로 일부 방어선이 뚫리면서 북동쪽에 확보하고 있던 유일한 감제고지까지 점령당했습니다. 12월 1일 아침 9시 페이스 중령은 유일하게 통신 가능한 항공무전으로 조종사에게 우리 부대와 하갈우리 사이에 아군이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종사는 미안하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답변하며 기상만 허용하면 정오쯤에 홀세어 1개 편대를 안내해 다시 돌아오겠다 라고 말해주었죠. 57 포병대대와 31 중박격포 중대는 철수 직전에 남은 탄약을 위력 사격으로 모두 소모한 후 포신과 포강을 파괴했으며 페이스 중령은 부상병을 태울 트럭과 무전기, 기관총에 거치된 차량만 남겨두고 나머지 장비와 군수물자는 모두 파괴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태워야 할 부상자가 너무 많아 이미 트럭에 실어놓은 시신들을 모두 트럭 밖으로 던져버렸고 전우들을 엄숙히 매장했던 해병들과는 달리 던져진 시신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가투사 병력이 다수 포함되어 있던 31연대 M중대 같은 일부 부대에는 철수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못해 부대가 이동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뒤늦게 섞여 들어오기도 했었죠. 이것만 보더라도 페이스 부대의 탈출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어설픈 작전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차량 행렬은 도로를 따라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하갈우리까지 가장 가까운 루트인 얼어붙은 장진호를 건너가는 방법도 논의됐지만 빙판이 12km 거리를 지나는 동안 다수의 부상자를 실은 2.5톤 트럭을 버텨줄 것 같지 않았죠. 실제로 후퇴 중에 공황 상태에 빠진 31연대 K중대가 이를 시도하다가 얼음이 깨져 다수가 익사했습니다. 어쨌든 부상자 600명을 포함한 육군 병력은 해병항공단의 홀세어 편대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오후 1시가 되자 홀세어 편대가 나타났고 부대는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선두와 최후미는 역시 매 전투마다 최강의 화력을 제공했던 보포스 40mm 대공포를 2연장으로 탑재한 M19 두 대가 맡았고, 미트초퍼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59경 M2 중기관총 4정을 장착한 M16 반궤도 장갑 차량 두 대는 중간에 섞여 있었죠. 중국군의 주력은 보병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장비는 매우 기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들은 121 고지를 통과하기 전에 탄약과 연료가 모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출발 지점 앞에서 방어선을 지키고 있어야 할 A중대가 성급한 마음에 본대와 합류를 한답시고 갑자기 무질서하게 뒤로 돌아 행렬선두의 C중대를 향해 달려왔고, 그것을 본 중국군들이 A중대의 뒤를 따라 공격해 들어왔죠. 이때 공중에서 대기하고 있던 콜세우기가 중국군과 출발선 쪽으로 달려오는 A중대를 공격을 시작한 중국군이라 판단하고 네이팜탄을 떨어뜨렸는데, 그 네이팜탄이 A중대원과 중국군 사이에 떨어지면서 달려오던 A중대의 일부 병사들이 불기둥에 휘감겨버렸고, 고통에 눈밭을 그리며 제발 자신을 총으로 쏴달라고 애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증언마다 다르지만 미군은 15명가량이 타 죽었고 중국군은 40명 남짓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본 다른 미군 병사들도 공포에 휩싸여 도로를 따라 무질서하게 달리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나름대로 건재했던 소대 중대 간의 편제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기 시작했죠. 선두에 있던 페이스 중령이 권총까지 빼들고 아무리 위협하며 명령을 해도 상황을 수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날 10군단장 알몬드는 가용 가능한 항공자원 중 절반을 장진호 동쪽에 배정했습니다. 20대의 항공기가 배정됐고 4대또는 6대씩 교대로 와서 기총소사, 로켓 공격, 네이팜탄 등을 쏟아부었죠. 그러나 이렇듯 막강한 항공 지원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정작 지상에 있던 육군은 싸울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차량 행렬의 보호를 위해 능선을 따라 이동해야 할 병사들이 도로 쪽으로 계속 몰려왔고, 행군 대형 순서도 무시되어 선두의 C중대, A중대가 마구 뒤섞였고 이들을 지휘할 장교를 찾기도 힘들 지경이었죠. 후방방어는 통합 K중대와 또 한 대의 M19 듀얼 40이 맡아야 했지만 K중대 역시 좌측 능선을 따라 이동하며 방어하는 대신 적의 총탄을 피해 우측 호수 쪽으로 이동해 다수가 얼음이 깨져 익사했음에도 호수의 비판을 따라 계속 이동했고, M19 듀얼 40은 기름을 아끼기 위해 시동을 끈 상태로 추격하는 중국군에게 최후까지 방어 사격을 하다가 순서가 되어 출발하려고 하자 배터리가 방전되어 할 수 없이 벌어지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다 후위를 맡았던 31연대 통합 K중대 장교들은 자신의 위치를 버리고 오히려 먼저 호수를 건너 도망치는 추태까지 보였습니다. 차량 행렬은 중국군의 집중 사격을 받아 차에 타고 있던 부상병들은 두세 번씩 추가로 총상을 입었고 운전병들은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라 여겨져 대체할 지원자를 찾기도 힘들었죠. 부상자는 계속 늘어났지만 이미 트럭에 부상자로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부상자가 내리기도 했지만 새로 발생한 부상자는 그대로 길가에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난장판 속에 2시간 동안 고작 3km를 남아있지만 오후 3시를 넘어 흥근히 121 고지 근처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하갈우리가 가까워지자 이때부터 마침내 무전이 재개되어 4일 만에 처음으로 포병 관측반 지프 탑재 무전기로 상부의 지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가웠던 무전의 내용은 페이스 중령합, 하갈우리로의 테러를 스스로 확보하라, 귀관을 지원하기는 불가능하다, 스미스 해병 1사단장 서명이라는 절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121 고지 옆에 다리가 파괴돼 있어서 차량 행렬이 막혀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16시에는 이미 해가 지기 시작하여 항공 지원이 끊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죠. 결국 끊어진 다리를 건널 수 없으니 얼어붙은 늪지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도속 중인 느린 트럭들은 중국군의 좋은 표적이 되어 운전병이 저격당해 대체 운전병을 찾을 때까지 작전이 지체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결국 도sob에만 2시간을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이때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아수라장 속에 주로 여자와 아이들로 구성된 한국인 피난민 100여 명이 곳곳에서 합류했던 것입니다. 역시 문제는 점령당한 121 고지였습니다. 철수 행렬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121 고지의 탈환이 필수였지만 일부 병력은 121 고지를 공격하다가 임무를 포기하고 그냥 고지를 넘어 도로를 따라 후동리 방향으로 남하여 도주해버렸고, 대부분의 병력은 121 고지를 공격하지 않고 우회하여 장진호의 빙판을 건너 하갈우리로 도주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카투사들은 121 고지의 공격에 가담했는데, 한 카투사는 중국군 16명이 지키고 있던 121 고지의 참호를 혼자 장악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그 와중에도 대열휘는 아직도 끊어진 다리 옆으로 도습하고 있는 등 상황은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부상자들이 차량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로를 개척해서 계속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오후 5시경 페이스는 필사적으로 병력들이 다시 싸우도록 지시를 내리고 있었지만 모든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때 페이스는 중국군의 공격에 몰려 트럭 짐칸에 잠시 피신했던 카투사 2명을 무자비하게 직결 처분해버립니다. 그러나 정작 훨씬 많은 훈련을 받고도 도망친 미군은 단 한 명도 쏴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인종차별적인 처사였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후퇴하는 아군 병사를 쏴 죽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행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살인장교로 악명 높았던 백인혁은 병사들을 쏴 죽이는 것이 취미이자 일상사였는데, 이것은 대부분 자신의 부족한 지휘력을 공포에 의해 통제하려는 작태였고, 그 결과는 모두 실패였죠. 자신의 형편없는 지휘력 때문에 부하들을 쏴 죽이는 지휘관치고 제대로 된 지휘관은 없습니다. 한편 페이스와는 다른 미군 장교들의 활약과 일부 용감한 카투사들의 분전으로 121 고지는 완전히 장악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121 고지 아래에 있는 도로장애물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혼자 숨어있던 중국군 한 명이 슈루탄을 던져 그 파편이 페이스의 가슴을 꿰뚫어버립니다. 탈출 행렬이 간신히 강을 도sob하여 이동을 시작하자마자 이번에는 2번째 도로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이 장애물은 며칠 전 북상하다가 저지됐던 31 전차중대의 파괴된 전차 2대와 전멸당한 31 의무중대에 불타버린 차량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두차량 그룹은 이 와중에 또다시 도로장애물을 치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지휘해야 할 로버트 존스 소령과 그 일부는 작업 중 선두차량을 엄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신 인접한 철길을 따라 무책임하게 도망가 버렸죠. 이젠 출발할 때 35대였던 차량은 25대만 남았고, 어찌됐던 2번째 도로장애물을 간신히 개척하고 이동하니 이번에는 또다시 2번째 끊어진 다리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중국군의 포위작전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집요했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차량 대열은 다행히 주변에 멀쩡했던 철로의 구각교를 이용해 우회해서 끊어진 다리의 남쪽 도로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길이 미끄러워 이 우회 과정도 쉽지가 않아 여기서도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결국 후동리 입구에 도달한 밤 9시 무렵에는 남아있는 차량은 15대에서 20대가량 있었고, 부상병 150명 정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슈루탄 파편을 맞은 페이스 중령은 차량 행렬 선두 트럭에 실려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그는 장교들을 만나 눈채로 지휘하긴 했지만 부상이 너무 심해 결국 그날 밤 사망합니다. 차량 대열이 마침내 후동리에 들어왔습니다. 만약 이곳에 원래 주둔하고 있었던 31연대 본부와 31 전차중대만 남아있었다면 함께 힘을 합쳐 반드시 하갈우리까지 뚫고 내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동리 부대는 전날 이미 철수한지라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리고 후동리에 도착하자마자 중국군의 대학살이 시작됐습니다.
차량의 운전병들은 모두 도망가거나 전사했고 전복된 트럭의 경상자들은 땅바닥으로 쏟아져 나와 모두 사살됐으며 빠져나오지 못한 600명의 중상자들은 중국군이 던져놓은 백린 수류탄에 의해 처참하게 죽어나갔습니다. 이날 중국군은 보기 드문 잔인성을 발휘해서 트럭의 중상자들만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은 미군들을 처형하듯 뒤통수를 쏴 죽이기도 했고 노획한 30일 전차중대의 전차로 길에 누운 미군 부상병들을 그대로 깔아뭉개 죽이기도 했으며 저항하는 부상자를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중국군은 마오쩌둥이 주창했던 3대 기율과 파랑주의라는 엄격한 군율이 있어서 나름대로 포로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지만 전투 중 미군의 가공할 화력으로 자신의 동료들이 사지가 절단나서 죽거나 네이팜탄 등의 공격으로 처참하게 타 죽는 광경을 수없이 본 중국군의 복수심이 이때 크게 발동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차량 행렬은 완전히 정지돼 버렸습니다. 걸을 수 있는 병사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 버렸고 선두 차량에는 페이스의 시신만 실려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4년이 흐른 2004년 북한과 미국의 합동 발굴단에 의해 페이스의 시신이 발굴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후동리에서 중국군들은 정이 없는 미군 차량 행렬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병사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모든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교들은 지하기를 포기하고 숨거나 도주했습니다. 이로써 페이스 부대는 완전히 전멸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버려진 미7사단 31년대 연대기는 어느 중국군 병사에 의해 보따리로 쓰이다가 지금은 베이징 군사박물관에 전시돼 중국 정부에 의해 1급 보호문물로 지정되는 수모까지 겪게 됩니다. 빼앗긴 미7사단 31연대기에 관해서는 한국전쟁 중 중국군 27군이 발행한 승리보의 기자로 전군했던 순요 우지의 압록강은 말한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27군 239연대 3대대의 통신분대장 장적경이 전쟁터에서 가로 세로 1m 정도 되는 깃발을 주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보자기로 사용했다. 마침 그 말을 들은 대대장 필서양이 즉시 조사를 해본 결과 그것은 바로 적들의 군기로 확인됐다. 결국 적의 군기는 가장 귀한 전리품이 되어 삼국기관에 올려졌고 후에 그것은 미7사단 31연대의 연대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깃발 중앙에는 독수리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는데 독수리 양쪽 발톱 중에 한쪽에는 올리브 나뭇가지가 그려져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화살 한 개를 움켜쥐고 있었다. 독수리 위에는 북극곰 한 마리의 도안이 그려져 있었는데 북극곰 연대라는 칭호의 표시였다. 이 그림은 미국의 진짜 전쟁 준비, 가짜 평화라는 대정책의 이중성을 상징하고 있었다. 이것은 미군 역사상 최악의 수치였던 것입니다. 해병 1사단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덕동곡에 고립된 F중대의 구출이었습니다. 만약 F중대가 전멸하고 덕동곡의 복수일이 중국군의 감제고지가 된다면 차후 시도될 유담리 해병연대의 하가루르의 탈출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유담리의 합동
출동 연대본부에서 리첸버그와 머레이 두 연대장은 일단 사전 계획대로 5연대가 유담리 방어에 전담하고 7연대가 먼저 남쪽으로 진격하여 덕동국의 F중대를 구출하고 이어서 하가루리까지 도로를 개통한다는 것에 서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탈출로 주변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중국군을 상대로 이 작전을 성공시키려면 중국군이 절대로 예상하지 못할 특별한 선행작전 하나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 선행작전은 먼저 7연대 1대대가 특공대로 12월 1일 야간에 산으로 이동하여 덕동고개 주변 중국군 진지에 침투, 무력화시킨 후 7연대 탈출로 주변의 감제고지들을 추가로 확보하고 F중대를 구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군은 항상 주변에만 움직였고 그것도 차량을 이용해 길로만 다녔기 때문에 중국군은 이런 해병 특공대의 이동을 전혀 예측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작전의 핵심 포인트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의 전투에서 지칠 대로 지친 1대대 특공대가 F중대 방어 진지까지 가야 하는데 그것도 무려 6km를 평지가 아닌 해발 1520m의 캄캄한 고지를 넘어가야 하는 험난한 야간 산악 행군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7연대 1대대 특공대는 이 문제를 아주 간단히 해결해버립니다. 중공군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특공대의 천병 소대장이었던 춘리 중위는 아시아계 최초의 미 해병대 장교로 유담리 전투 중에 적 저격병의 표적이 되더라도 소대원들이 자신의 위치를 잘 알 수 있도록 항공기 유도에 쓰이던 화려한 색깔의 대공포판을 항상 목과 어깨에 감고 다닐 정도로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장교였죠. 데이비스 중령으로부터 천병 소대장 임무를 부여받자 그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매우 만족해 했었다고 합니다. 작전에 투입된 7연대 1대대 대대장 데이비스 중령의 특공대는 하도 앞이 깜깜해서 방향을 잡지 못해 수시로 대열이 멈춰졌는데 그것은 유담리에서 방향 유도를 위해 신호탄을 쏘아줬으나 이마저도 산속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자 나중엔 북극성과 나침반에 의지해 행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행군이 멈출 때마다 강풍과 강추에 너무 추워서 모두 얼어 죽을 지경이었는데 드디어 1520 고지 정상에 올라가자 특공대는 너무 지쳐서 도미노처럼 모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고 섬뜩했던 것은 그들이 정상에 올라와 보니 그것을 지키던 중국군 참호에는 중국군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해병대원들이 참호 수색을 하던 중 얼음떡이를 하나 꺼냈는데 놀랍게도 아직 살아있었지만 꽁꽁 얼어붙은 중국군이 눈동자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국군들이 굶주림과 강추위에 대부분 얼어 죽어 있었던 것이었죠. 결국 7연대 1대대 특공대 병력은 이렇듯 살인적인 추위에 별 정황 없이 1520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휴식 후 F중대가 있는 덕동옥에 폭수일로 이동을 했는데 이동 중에도 가벼운 전투만 몇 번 반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중국군도 미 해병대도 서로 총을 들어 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춥고 지쳐 있어서 쌍방이 본격적으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1520 고지까지 올라오는 동안 너무 힘들다며 계속 행군을 거부했던 18세의 텍사스 출신 해병대원은 폭스힐에 도착한 후 3시간 만에 호소에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해군 위생병이 살펴보니 아무런 부상 부위나 상처를 발견하지도 못했고 건강 상태도 특별히 나쁘지 않았죠. 다만 그 어린 병사는 혹독한 추위와 계속되는 참혹한 전투 상황에 단지 살고자 하는 의지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천신만고 끝에 특공대는 드디어 F중대의 방어선 앞에 도달해서 폭스힐을 내려다 보니 그곳에는 중국군 지신 수백 구가 뒤덮여 있었습니다. F중대와 교신 후 그들의 환호 속에 진지에 점점 다가갈수록 더 많은 지진이 쌓여 있었는데 나중에는 중국군의 시신만을 밟고 이동해야 할 정도였죠. 이때 전투보고서에는 F중대가 적어도 1,000명 이상을 사살했다고 했고 F중대 바보대위는 자신들과 11연대 H4대의 포격,
해병 항공대 홀서의 폭격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2,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말했는데 무려 피와 살상 비율이 1대 77이나 됐습니다. 심지어 F중대는 중국군 시신으로 바리케이트까지 쳐놓았을 정도였죠. 어쨌든 7연대 1대대와 F중대의 합류 성공 시간은 12월 2일 오전 11시 20분이었습니다. F중대는 소속 중대원, 2대대 화기중대 일부, 해군 위생병을 합쳐 총 246명이었는데 5일간의 격전으로 전사 26명, 실종 3명, 부상 89명 등 총 사상자 118명이 발생했으며 장교는 7명 중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한편 하가루리 북쪽 호수 지역을 방어하던 미 해병 1사단 자동차 수송대 대장 올림빌 중령은 얼어붙은 장전에서 계속 육군 병력들이 도망쳐오자 해군 위생병과 운전병만 데리고 얼어붙은 호수를 지프로 이동하여 육군 병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총알이 날아오는 위험한 상황이긴 했지만 중간에 마주친 중국군에게 싸울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총을 얼음판에 내려두고 구출한 부상자를 지프에 싣고 후송했습니다. 얼음 위와 근처 호숫가에는 부상당한 육군 병사 수백 명이 흩어져 있었죠. 구조작전은 다음날 12월 3일에도 계속됐는데 이때 더 많은 병사들이 구조작전에 동참했습니다. 페이스 부대를 공격했던 중국군 84단이 남쪽으로 이동하고 이후 장진호 동안 지역을 접수했던 중국군 94사단 병사들은 이 광격을 보고만 있기도 했고 때로는 총을 쏘기도 했지만 올림빌 중령은 용감하게도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 심지어 도로 위까지 올라가 불타버린 차량 행렬을 뒤져 모두 전사한 것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모든 차량이 시체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무려 300구쯤 되었다고 나중에 빌 중령은 스미스 사단장에게 보고했죠. 이렇듯 빌 중령의 용감한 인도주의적인 행동으로 이틀간 구조한 육군 병사는 무려 300명에 달했습니다. 훗날 해병대원들은 졸렬한 지휘를 해서 부대를 전멸시키고 이유 없이 부하를 직결 처분한 페이스는 사후 명예훈장을 받고 목숨을 걸고 육군 300명을 구출한 올림빌 중령은 십자 무공훈장에 그친 것에 대해 항상 육군부터 먼저 생각하는 미 정부와 군 당국의 과도한 육군 감싸기라며 비난했습니다. 결국 장진호 동쪽에서 차출한 육군 병력 385명과 먼저 후동리에서 도착한 육군 병력까지 합쳐 490명의 육군 패잔병이 하갈우리에 있게 됩니다. 이들은 후동리의 직원이었던 31연대 작전과장 앤더슨 중령의 지휘 아래 임시대대를 편성해 31-7이라는 이름으로 해병 7연대에 다시 배속됐습니다. 그러나 하갈우리의 방어작전에 투입돼야 할 육군의 사기는 이미 땅에 떨어진 상태였죠. 그들은 이젠 전쟁은 나와 상관없다는 식으로 행동했고 어떻게든 꾀병으로 부상자 수송기를 타고 탈출하려고만 했습니다. 스미스 해병사단장이 육군 장교들에게 부대 통제력 비슷한 것이라도 행사하라고 했지만 잘 따르지 않자 육군 장교들을 무기와 부상자를 포기한 죄로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해병대원들 모두가 말할 정도였습니다. 장진호 동쪽의 미육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유담리의 해병 4호계 대대는 중국군 3개 사단을 막아내며 성공적으로 후퇴한 데 반해 풍유리와 후동리의 육군 2개 대대는 중국군 1개 사단을 상대로 방어는 그런대로 했다지만 탈출 과정에서 전멸해버렸습니다. 결국 장진호 동쪽에서 육군 부대에 대한 긍정적 의미는 중공군 84단의 공세를 3일 동안 막아내며 수천 명을 사살하여 하갈우리 북동쪽을 방어했다는 것, 바로 이것뿐이었습니다. 역사가 로이 에프맨은 훗날 이렇게 평했습니다. 장진호 동쪽에 주둔해 있던 보병 7사단 병력은 해병부대가 하갈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를 제공한 셈이 되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부상병 4,311명과 전사자 지진 173구를 후송할 수 있었던 야전 활주로를 완성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다. 그러나 전투의 결과는 그리 칭찬할 만한 것이 못 되었다. 육군 병력은 어쩔 수 없이 희생양 노릇을 해야만 했고 그 희생양은 토살된 꼴이 되어버렸다.
라고 말입니다. 위덤리에서 후퇴하던 이계연대의 부상자 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상자 1,000명에 도보로 이동하는 경상자는 800명이 넘었었죠. 중간에 합류한 복수일에 주둔했던 F중대의 부상자는 태울 자리가 없어서 부상자들을 지프 본넷 위에 3명씩 눕혀놓아 추위와 총알살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훼손이 심한 시신들은 위치를 기록한 장소에 가매장하고 나머지 시신들은 트럭 흙바지, 심지어 대포의 포신에 묶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이날은 살갗을 찢어대는 영하 45도의 혹독한 날씨와 극심한 피로로 행군이 정지할 때마다 다들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곤 했었는데, 병사들이 행군이 너무 힘들어 주저앉을 때마다 장교들은 하갈우리에서는 벌써부터 버터와 메이플 시럽을 듬뿍 바른 핫케이크와 뜨거운 커피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느라 바쁘다. 이 사실은 방금 무전을 통해 받은 사실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라고 행군을 독려했지만 이 말은 사실 지어낸 것이었죠. 갈수록 심해지는 추위에 중국군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여서 제대로 공격해오는 부대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격병 한두 명이 공격을 해왔었는데 그때마다 해병은 공습 요청으로 이들을 무자비하게 처리해버렸습니다. 행군 도중 가끔 잠오에 있던 꽁꽁 얼어붙은 중국군들을 발견하곤 했는데 그들은 숨 쉴 때만 입김이 나오고 후레쉬를 비추면 눈이 불빛을 따라 돌아가서 살아있는 것만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도로 곳곳에 해병대가 피워놓은 화토불에 중국군들이 비무장 상태로 다가와 해병들과 함께 어색하게 불을 쬐다가 몸이 녹으면 다시 산비탈 위로 올라가는 일이 발생할 정도였죠. 23km라는 짧은 거리를 무려 이틀 반 동안이나 행군한 끝에 12월 3일 오후 7시가 다 되어 선두부대가 하갈우리 방어선 북쪽 끝 검문소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해병들은 며칠 동안 세면과 면도도 못해 몰골이 엉망이었고 피곤해 절어 있었지만 그 시점부터 어느 하사관이 그 특유의 페리스 아일랜드식 억양의 구령에 맞춰 발을 구르며 행진하기 시작하였고, 그러자 모두들 머리를 높이 들고 해병의 노래까지 부르며 검문소를 통과했죠. 참전했던 병사들은 당시 트럭에 실려있던 전사한 해병들이 마치 강시처럼 하사관이 외치는 행군구령을 듣고 다시 살아나서 트럭을 내려와 행진대열에 합류할 것 같을 정도로 감동적이었다고 훗날 회고했습니다. 이로써 군사 전문가들을 믿을 터니 명명한 전사상 가장 완벽한 철수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갈우리에 도착하니 장교들이 말했던 버터와 메이플 시럽을 듬뿍 바른 핫케이크와 뜨거운 커피가 정말로 해병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7연대의 선두부대가 하갈우리에 도착한 것이고 아직도 탈출 행렬의 후위를 지키기 위해 위덤리에는 5연대 2대대가 남아있었고, 덕동고개 북쪽의 터길리에서는 7연대 3대대가 통로 확보를 위해서 방어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는 유덤리에 남아있던 해병 포병 11연대도 철수하면서 이제 해병 5연대 2대대만 홀로 남아 진지를 방어하고 있었죠. 서부전선의 미국군 2사단의 경우 후위를 맡았던 대대가 통째로 철수하지 못하고 전멸할 정도로 철수작전 후위 부대의 임무는 위험했습니다. 해병 5연대 2대대 헤럴드 로이스 중령은 습관대로 항상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는데 그날도 담배를 입에 물고 중국군을 흥분시키지 않기 위해 뻔히 보이는 적에게도 사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중국군은 해병 포병대가 철수하면서 벌여진 유덤리 주변의 가옥들을 약탈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명령은 그리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둠이 깔리자 이때까지 유덤리의 구호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5연대 2대대 병사들은 절망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병은 역시 해병이었죠.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탈출 선두에 있던 병력들이 불안해하는 2대대 동료들을 응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시 북쪽으로 후위 부대의 후위를 맡으려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쯤 대대장 로이스 중령이 출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대대는 빠르게 이동하여 순식간에 터키를 지나갔고, 그때 터키의 7연대 3대대가 자동적으로 또다시 후위의 최후위가 되어 이들을 보호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빈틈없는 군기와 끈끈한 전우회가 결국 탈출 작전을 성공시킨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공병대가 부서진 도로를 고치고 포병대는 이동하며 중국군 보병부대와 직접 교전을 해서 100여 미터 남짓한 거리를 두고 견인포를 제대로 방열도 못한 채 직사로 발사하여 격퇴하는 등 악전 고투 끝에 하루가 지난 12월 4일 오후가 되어 이들도 마침내 하가루리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먼저 철수한 7연대처럼 이들도 극심한 추위로 일시적인 저항에 전면적인 공세는 받지 않았죠. 그런데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유담리 하가루리 간 통로만 공격을 안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고토리, 진흥리 등 장진군 전 지역에서 중국군의 공격이 서서히 둔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군은 11월 27일 초기 공세 때부터 너무나 큰 피해를 입어 이때부터 더 이상 공격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고, 또한 살아남은 병력들도 급속히 떨어진 기운으로 더 이상 공격할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병 항공단과 항공모함 필리핀스와 레이트에서 출격한 해군기들이 도로 양쪽에 네이팜탄의 화력 터널을 만들어 주어서 송으로 누빈 옷을 입고 있던 중국군을 마치 타들어가는 심지처럼 소멸시켜버렸고, 네이팜탄의 화염폭풍이 주변의 공기를 다 빨아들이면서 나머지 중국군 병사들까지 질식사 시켜버렸습니다. 육군의 페이스 부대도 만약 후동리의 기갑 부대가 먼저 철수하지 않고 서로 굳건한 정직력과 전우회로 똘똘 뭉쳐서 이동했었다면 아마 해병대처럼 든든한 항공 지원 아래 무사히 하가루리까지 탈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육군의 장교들은 지휘하기를 포기하고 민가로 숨어버렸고, 병사들은 저격당한 운전병 대신 운전대 잡기를 거부했으며 자신의 동료들을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제대로 된 방어는 해보지도 못하고 각기 흩어져 산발적으로 도망치다가 알아서 전멸해버리는 추태를 벌였던 것입니다. 유담리에서 철수한 5연대와 7연대는 포병부대와 대전차 중대, 행정중대에서 병력을 차출해 보충해 주었음에도 병력이 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함흥에서 보충병 500명도 도착했지만 이들만으로 부대를 재편성하기는 턱없이 부족할 따름이었죠.
이날 공군 전투수송사령부의 월리엄 H. 터너 장군도 직접 하갈우리로 날아와 최대한 수송기를 보내 보위된 병력들을 항공편으로 철수시키겠다라고 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해병대 스미스 사단장은 보유한 중화기와 장비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무엇보다도 항공 철수를 하게 되면 어느 부대든 마지막까지 비행장을 방어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방어부대를 버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작전은 지휘관으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식군단장 알몬드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언제나처럼 그는 낯가림만 설파하다가 돌아갔는데, 그는 스미스 사단장에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으며 B-27과 B-29 폭격기가 함까지 완벽하게 어머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죠. 12월 4일 이날 최고의 방문객은 한국전쟁에 파견된 여러 언론사 특파원들 중에서 훗날 최초의 여성 퓰리처상을 수상한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마거릿 히긴스 기자였습니다. 그녀가 스미스 장군에게 후퇴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자, 후퇴라뇨? 젠장, 후퇴가 아니요. 우리는 다른 쪽으로 진격 중이요. 라는 부류의 명언으로 대답했습니다. 이후 이 말은 미 해병대의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말로 남게 되지만, 실제로는 이 점잖은 신사 같은 백발의 스미스 장군은 그날 오후 내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다가 영국인 기자에게 확실하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후방이 없으면 후퇴가 아니죠. 포위당했을 때는 후퇴, 아니 철수조차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돌파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해야 하며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었죠. 아마도 말이 너무 길어서 좀 더 간단하게 줄인 헤드라인으로 만들다 보니 미국 전역 신문들의 전면에 그렇게 보도된 것 같습니다. 스미스 장군의 부관 마틴 섹스턴 데이는 해를 번역한 젠장이라는 단어는 안 썼다고 확신했고, 작전 참모 알퍼 바우저 대령은 핵이라는 단어를 기자들이 헬로 잘못 들어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스미스 장군의 저 명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유명하지만, 당시 고토리에 있던 이런 대장 루스필러의 마초적인 발언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포위됐다. 이제 문제는 간단해졌다. 우리는 이제 모든 방향으로 공격할 수 있다. 당시 해병대원들도 해병 1명은 중공군 20명이 필적하며, 중공군이 장진호에서 해병 1사단을 호위했을 때 공경에 처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불쌍한 놈들 자신이다 라고 호언하곤 했는데, 이러한 불굴의 정서가 사단장부터 병사들까지 굳건히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날 해병대원들은 마거릿 히긴스 기자가 매우 교만하다며 분개했습니다. 그녀는 기사에 해병대원들의 몰골만을 보고 그들이 동해바다까지 나올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매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쓰기도 했고, 병사들과의 인터뷰 시에도 아예 처음부터 해병대의 전멸을 전제하고 취재를 시도했기 때문이었죠. 이렇듯 기자들이 자신의 취재하는 현상을 더 드라마틱하게 극대화시키려는 속성은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애물은 바로 고토리 남쪽 5km 지점에 있는 중국군에 의해 7m가량 파괴됐다는 황초롱 수문교의 폭구였습니다. 하갈 우류에 도착했을 당시 중국군의 매복을 우려했던 스미스 소장이 자신의 판단이 맞다는 확신을 가진 것이 바로 남쪽과 연결된 황초롱 외길의 수문교가 폭파됐을 때였습니다. 이 다리는 장진발전소의 발전기 가동을 위해 물을 공급하던 거대한 파이프의 중간 제어소인 도수장 바로 아래 설치된 다리로, 장진군민의 원로들이 수문교라고 부르던 바로 그 시멘트 다리였죠. 스미스 소장은 당시 이 다리의 폭발을 매우 심각한 징조로 받아들였는데, 그는 군사적 상식으로 미 해병대의 북진초기 진격 저지를 위해 반드시 먼저 폭파해야 했을 다리를 해병대 주력이 다 통과한 뒤에 파괴한 것은 중국군이 미 해병사단을 완전히 포위망에 넣겠다는 야심의 노출이고, 어떻게든 미 해병 1사단을 포위 경멸하겠다는 중국군의 의지의 일환이라고 봤습니다. 이렇듯 중국군도 스미스 소장의 판단처럼 처음부터 장진호의 미 해병 1사단을 완전히 전멸시키겠다는 의지가 굳건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군 구병단 사령관 순수르는 적의 허리격이었던 하가루르의 해병사단 본부를 먼저 쳐서 길게 배치된 미해병대를 차단시키지 않고 선두에 유담리에 몰려있던 해병대의 주력을 공격했던 것이 자신이 범한 최대의 작전 실수라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었죠. 그는 미해병 1사단을 전멸시킬 수 있는 마지막 승부수를 이 수문교 차단 후에 포위 선멸전에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초령의 좁고 뱀처럼 구불구불한 길을 이어주는 수문교는 깎아지른 계곡의 경사면에 걸쳐 있어서 이 다리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지형상 그 많은 트럭과 전차, 대포 등 중장비를 이동시킬 수 있는 다른 우회로를 찾을 수도 또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톤짜리 M2 장간조류교 부품 4개를 공수 투하하여 고토리로 보내면 고토리에 있던 미육군 58 교량 중대가 이를 수용하여 설치하는 방법뿐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이 무거운 조류교 부품을 공수 투하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2월 1일) 하갈우리 비행장이 시험 비행에 성공한 뒤 2일부터 5일까지 하갈우리 야전 활주로에서는 미공군의 C-47과 해병대의 4RD를 이용해 해병대와 육군 부상자를 무려 4,000명 이상 공중 수송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육군의 꾀병 환자들이 너무 많이 끼어들어 나중에는 의무관들이 3단계에 걸친 후송 검열을 통과해야만 후송될 수 있었죠. 최종적으로 부상자 4,312명과 알몬드의 반도에도 불구하고 스미스 장군의 완강한 주장으로 시신 173구도 같이 후송됐고 보충병 500명과 보급품이 하갈우리로 도착했습니다. 특히 이날 시신을 수송했던 조종사는 훗날 전사한 그들을 최대한으로 예우하기 위해 이륙도, 비행도 그리고 착륙도 제 생에 가장 조심스럽고 완벽한 비행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항공수송 이전인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장진호 지역에서 아주 위급한 부상자만 헬리콥터와 소형 항공기를 이용해 후송됐었는데 이는 주로 유담리의 해병대원으로 152명에 달했습니다. 수송기들은 함흥의 연포 비행장에 착륙하여 해병대 부상자들은 흥남의 해병 제1사단 병원으로, 육군 부상자들은 함흥의 121 후송 병원이나 흥남부대 정박 중인 콘솔레이션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주 긴급한 환자들은 하갈루리에서 바로 일본으로 가기도 했었죠. 그리고 유담리 방어에 혁혁한 공을 세운 한국 전투경찰대 지휘관이었던 기렁각 경위도 이때 심한 부상으로 인해 수송기로 후송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직도 장진호 동안에서는 일부 육군 병사들이 살아있어서 몇 명씩 하갈루리로 계속 도망치웠습니다. 해병대의 하갈루리 탈출 전날인 12월 5일 이날도 오전에만 30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얼어붙은 호수를 건너 하갈우리로 탈출해왔던 것입니다. 서부전선의 미팔군은 12월 3일 평양을 포기하고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일 한국군마저 후퇴하여 평양은 결국 중국군의 손에 넘어가 버렸죠. 동부전선에서는 미7사단의 다른 연대들이 압록강 해산진에서 신흥리로 철수를 완료하였고 한국군 1군단도 흥남으로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12월 6일 드디어 하갈루리에서 고토리로 미해병 1사단의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이때의 중국군 배치 상황을 보면 하갈루리 북쪽에는 여전히 기존의 중국군 79, 59, 58, 80사단이 남아있었고, 이날부터 새롭게 하갈루리와 고토리 사이 18km 구간에 새로운 중국군 76, 77사단이 추가로 투입되었죠. 즉 기존의 중국군 6개 사단과 새롭게 2개 사단이 더 늘어난 것인데, 고토리에서 황초룡을 지나 진흥리까지는 여전히 중국군 60사단이 자단 중이었고, 진흥리 남쪽에서 수동리를 지나 마전동까지는 유담리 북쪽에 있던 중국군 89사단이 남하하여 차단했습니다. 기존 6개 사단은 이미 지난 2차 공세 때 전투력이 많이 고갈된 상태여서 더 이상 공세할 여력이 없었고, 진흥리 후방은 다음 날인 12월 7일 또다시 반 이상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한국인 카투사와 한국인 노무자들로 구성된 미 3사단 예하 65연대 2대대와 마찬가지인 미 육군 3사단 도구 특수 임무부대가 도착해서 해병대는 그나마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죠. 하갈루리 탈출 작전은 다시 한번 해병 7연대가 선도하고 5연대는 하갈루리를 지키고 있다가 후위를 방어하며 천천히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량이 1,000대쯤 있었지만 동상 방지를 위한 혈액 순환을 위해 운전병과 부상병을 제외하고 모두 도보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해병 7연대 2대대가 폭스일의 영웅 F중대의 잔존병력과 선두로 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7연대 1대대는 도로 우측 능선을 따라 전진하며 12월 2일부터 7연대에 배속된 7사단 31연대 잔존병력은 임시대대를 만들어 도로 좌측 능선을 따라 전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이 시작되자 해병 7연대 F중대는 착검 돌격까지 해가며 용감하게 적진을 뚫고 진격한 반면, 이번에도 문제는 미 육군이었죠. 총 한 방 안 쏘고 순순히 항복하는 중국군 포로 수백 명을 잡을 정도로 이미 중국군의 전투 의지는 최악이었지만 미 육군의 전투 의지는 그것보다도 더 최악이었습니다. 산기슭에 남은 병력들은 중국군이 공격해오자 싸우지도 않고 일제히 도로 쪽으로 도망쳐버렸는데, 도망쳐 내려온 이유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능선 위에서 부는 바람에 얼어 죽을 것 같아 휴식이 필요했다는 것이었죠. 그에 반해 해병대는 밤새도록 취사병, 제빵병, 운전병, 군합병까지 동원하여 모든 해병이 소총을 잡고 일선에서 싸웠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나마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하는 건 군종신부와 로버트 B. 홀트 상사와 같은 전사자를 수습하는 영연 등록반 정도였는데, 이후 천주교계에서 거의 성자 취급을 받는 7연대 군종신부 그리핀 중위도 치열한 전투에서 부상병과 전사자들보다 부상당해 후송됐습니다. 병사들 대부분은 행군이 너무 힘들어 대열이 멈출 때마다 쓰러져서 지휘장교들이 발로 세게 걷어찰 때까지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중국군 포로들도 동상을 입은 채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일부는 이미 동상으로 발이 럭비공만큼 커지는 바람에 도저히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 그 차가운 도로를 맨발로 질질 끌어가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와중에도 중국군들은 거동을 못하는 자신의 동료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때로는 등에 업고 부축하며 해병대를 따라왔죠. 해군 위생병 제임스 클레이플은 그들은 정말 처참하고 불쌍했습니다. 행군이 멈췄다 다시 시작되면 중공군 포로 중 많은 수가 쪼그려 앉았던 모습 그대로 얼어 죽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날 유담리 전투 첫날인 11월 27일부터 이상 행동을 보이던 7연대 3대 대장 월리엄 해리스 중령은 다시는 적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고 중얼거리며 비상식량과 구급약품을 가득 채운 배낭을 메고 골짜기 위쪽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병사들이 수색을 했지만 결국 그를 찾지 못했고, 그의 아버지인 해병 항공단장 필드 해리스 조장에게 아들이 실종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보고됩니다. 이날 실종된 윌리엄 해리스 중령은 원래 군인 중에 군인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초기 필리핀 코레이돌 요새에서 근무하던 중 미군이 일본군에 항복하자 그는 항복을 거부하고 마닐라만을 8시간 반 동안 헤엄쳐서 바타 한반도의 게릴라들과 합류했을 정도로 용맹한 장교였죠.
그러나 당시 일본군에게 생포되어 이후 3년 동안의 악몽 같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아마도 그때의 트라우마가 이때 그의 정신을 무너뜨릴 것이 아닌가 추측할 따름입니다. 사망 정황은 분명치 않지만 휴전 후 몇 년이 지난 뒤 북한 당국이 가족들에게 그의 시신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날은 몰아치는 눈보라와 중국군의 공격 때문에 주간에 단 5km밖에 행군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후위를 담당하는 해병 5연대는 하갈우리에서 계속 전투를 벌였는데 먼저 아침 8시 30분 로이스 중령의 2대대 D중대와 F중대가 이스티를 공격해 고지를 피로 물들이고 중국군 300명을 포로로 잡으며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한 부상자 60명은 하갈우리에서 마지막으로 이룩한 수송기로 후송됐습니다. 그리고 하갈우리의 마지막 밤 3시간에 걸친 중국군의 대병력을 동원한 격렬한 파상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중국군은 어떻게 하든 이번에는 무조건 하갈우리의 마지막 병력이라도 몰살시킬 목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대병력을 동원했습니다. 해병대는 전차, 야포, 박격포, 로켓포, 기관총 등 모든 화기를 동원해 사력을 다해 방어했죠. 5연대 B중대 오빌 맥멀린 중사는 M1 소총 8발로 중국군 8명을 사살하는 신기를 보여주었고 역시 5연대 F중대장 우얼 피처스대위는 100리탄을 다리에 맞아 살이 불타고 파편이 뼛속까지 태우고 있는데도 군의관에게 군의관 빨리 좀 할 수 없어요. 중대로 복귀해야 한다니까 라고 용감하게 외칠 정도로 초기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날도 돌멩이처럼 얼어버린 감자 메달로 1~2를 버티던 중국군들은 상당수가 추위와 굶주림에 넋이 나간 상태여서 일단 하갈우리 방어진지 안으로 돌입하는 데 성공하자 전투보다는 미 해병대의 군수물자를 탈취하는 데 더 혈안이 돼 있었고 해병대 진지안을 유령처럼 떠돌다 결국은 해병대에게 모두 격퇴되고 맙니다. 훗날 오연대장 머레이 중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병 1사단이 하갈우리 탈출에 성공한 것은 중공군이 자신들이 공격하기 유리한 곳에 병력을 집중하는 대신 반드시 포위 선멸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병력을 필요없이 분산 배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군은 후퇴할 때 그들이 예전에 상대했던 국민당군처럼 산을 넘어 퇴각하지 않고 차량을 타고 도로로 이동하기 때문에 굳이 포위를 목적으로 산악지역까지 병력을 배치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방어진지를 뚫고 영내로 돌입하면 정과학대보다 아군의 군수품 약탈에 더 정신이 팔려 이후 전투체계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전날 대대적인 중국군의 공격이 있은 하갈우리는 12월 7일 아침이 되자 언뜻 보기에도 1,000구 이상은 돼 보이는 엄청난 중국군 시신더미가 하갈우리를 방어하던 5연대 A중대의 진지에서부터 철도 옆에 보급품 야적장을 거쳐 이스트힐의 산기슭까지 널려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방어의 주력이었던 존 스티븐슨 중령의 5연대 1대대에만 한정하자면 전사자 10명, 부상자는 43명 뿐이었죠. 7연대가 도로를 따라 순조롭게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에 따라 이제 5연대도 하갈우리를 버리고 탈출할 시간이 됐습니다. 후위 탈출 부대는 유단위 때처럼 로버트 태플 중령의 3대대가 다시 한번 선봉에 섰습니다. 적의 저항은 이제 거의 없었고 길가에는 중국군 시신들만이 쌓여 있었죠. 모든 부대들이 하갈우리를 빠져나가자 유담리에 이어 이번에도 로이스 중령의 2대대가 최후위를 담당하기 위해 하갈우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2대대 2중대가 마지막으로 떠났는데 이들은 후퇴하면서 모든 장비와 보급품을 해체하거나 불태웠습니다. 이때의 불길은 18km 떨어져 있는 고토리에서도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편 당시 하갈우리 남쪽 평지에는 주민 300호 1천여 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 상당수 주민들도 정든 고향을 버리고 미 해병대를 따라 피난을 선택했습니다.
혹한의 추위 속에 먹을 걱정, 자는 걱정 따위는 아예 무시하고 무작정 해병대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미 해병대는 이러한 피난민들이 부대에 섞이지 않도록 총칼로 위협을 하며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군이 수시로 피난민을 방패로 삼아 그 틈새로 들어와 미 해병대를 공격했기 때문이었죠. 이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미 해병대가 응사하면 중간에 죽어나가는 것은 피난민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피난민들은 수많은 시신을 남기면서도 결국은 끝까지 미 해병대를 따라 이 미증유의 길에 동행합니다. 12월 7일 밤 사단의 마지막 부대인 오연대, 이대대, 이중대도 마침내 고토리에 도착했습니다. 병력 1만 명과 차량 1,000대 이상이 하갈루리에서 오는데 거의 40시간이 걸린 것이죠. 유담리, 하가루리, 고토리 일대에 퍼져있던 미해병 1사단 3개 연대가 드디어 이날 모두 집결했습니다. 그들은 오래 떨어져 있던 형제들이 다시 해온 듯 기뻐했고 그 어느 때보다 사기가 충만해 있었습니다. 다만 이련대 일대대만 황초룡을 넘어 진흥리에 있었는데 그들은 이때부터 진흥리에서 나와 황초룡의 파괴된 수문교를 감지하는 1081 고지를 점령할 임무를 받게 됩니다. 당시 미해병 1개 사단은 병력이 2만 명에 가까웠고 추가로 워낙 풍부한 후방 지원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전사자 수백 명이 발생하고 하갈루리에서 부상자 4,312명을 후송하고 진흥리에 해병 1,600명이 주둔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고토리에는 무려 14,000명의 병력이 몰려 있었습니다. 만약 중국군에게 포병이 있었다면 한순간에 피바다가 펼쳐질 상황이었죠. 그러나 다행히도 운송과 보급 문제로 중국군에게 포병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새롭게 발생한 부상자 200명은 마을 북쪽에 만들어 놓은 정찰기형 활주로로 이륙할 수 있는 구식 해군 여객기를 통해 후송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은 폭설이 내려 나은 부상자 400명은 그냥 지상에 대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격렬했던 하가루리 탈출 작전을 마치고 방금 도착한 오연대 7연대는 탈진 상태였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었기에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다음날 미명을 기해 다시 출발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미 함흥에서 공수실험을 마친 가장 중요한 강철제 M2 답교 부품 4개 조 세트가 예정대로 공수투하됐습니다. 공수투하된 총 8개 세트 중에서 4개는 적의 수중에 들어가거나 떨어지면서 파괴됐는데 그나마 운 좋게도 손상 없이 풀세트로 이루어진 남은 4개는 해병대가 확보할 수 있었죠. 이 답교들은 그대로 찰스 워드 중위가 지휘하는 육군 58 답교 중대에 인계되면서 처음으로 해병대가 육군에게 의지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날 태평양지구 미 해병사령관 루멜 세포트 중장이 비행기로 현장에 시찰을 왔는데 그는 가는 길에 그동안 해병대원들에게 미운털이 박혀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마거렛 히기스 기자도 더 이상 신사로서 연약한 이 미국인 여성을 험악한 전장에 둘 수는 없다라는 루이스 필러 대령의 명분 아래 억지로 함께 데려갑니다. 답교 세트가 공수되기 전날 밤 9시 37분. 밤새 동안 해병들은 텐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하늘에 별이 떴는지를 확인해보곤 했습니다. 만약 별이 뜬다면 아침에 근접 항공지원도 가능했고 그보다 더 중요한 끊어진 황초룡의 수문교를 이을 답교 세트도 공수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잠시 후 구름이 걷히고 고토리 남서쪽 산 위에 굉장히 밝은 별 하나가 홀로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고토리에 있던 미군들에게는 이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어서 희망의 상징 같았다며 여러 기록이나 증언에서 언급됩니다. 이후 이 별을 장지전 전투의 상징으로 삼아 고토리의 별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리고 2017년 미국 버지니아주 퀀티코 소재 미 해병대 박물관에 장진호 전투기념비를 제막했는데 당연히 석비 상단에 이 감동과 희망의 고토리의 별을 표현한 상징물을 올려놓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고토리의 별은 어떤 별이었을까요?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천체물리학 교수 도널드 올슨은 2018년 자신의 저서에서 그때 그 별은 바로 목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